크킹3 1178년 시나리오 기요모리 공략 플레이. 제 나이 60. 언제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이죠. 그래서 이번 공략의 목표는 총 3가지입니다. 최종 콘텐츠도 준비해봤는데요. 그건 바로 징기즈칸을 막아라. 훗날 일본이 태풍의 기대 넘겼던 그 위협을 제가 무사도로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벤트부터 정리해봅시다. 필요할 때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도록 B방을 선택하겠습니다. 계책은 모략가를 끝까지, 남는 건 고문가에 투자하도록 하고, 계략은 경쟁자 또는 파벌 위주로 납치를 돌리면서 공모자들을 포섭해 최대한 성공률을 높여줍시다. 제국의 평정, 게임 규칙상 이걸 찍지 않으면 일본은 외부 세력과 전쟁을 할 수 없거든요. 아껴두었던 위신 전부 여기에 쏟아붓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택지로 권력의 갈림길이 나옵니다. 아직은 내가 무르익지 않은 것 같으니 그리 탐탁지는 않지만 미나모토랑 함께하는 걸로 전투 인생관 경험치를 챙길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키히토 천황이라고 아시나요? 예전에 그가 자기 생일 파티에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간무 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후손이라고 속 일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 얘기를 꺼낸 거냐고요. 당연히 제가 이를 명분 삼아 고려를 침공할 거기 때문이죠. 배가 입진.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세운다. 1388년 이성계는 이 말을 명분으로 내세워 위화도에서 군을 돌립니다. 그리고 칼끝을 명나라가 아닌 고려 왕실로 향하게 했죠. 그러고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왕과 그의 아들인 창왕은 공민왕이 아닌 역적 신돈의 자손이다. 이성계는 그 논리로 두 왕을 폐위시키고 사돈 집안의 왕위를 옹립합니다. 그가 바로 고려의 마지막 국왕 공양왕이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불과 3년 뒤 이성계는 간판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갈아치웠는데요. 이것이 역성혁명입니다. 배가 입진, 역성혁명, 민본주의, 거창한 말들이죠. 그러나 본질은 하나였어요. 왕조 교체. 향반에 불과했던 전주씨가 장장 500년을 이후 개성왕씨를 밀어낸 초유의 사건. 당연히 반발은 거셌습니다. 이에 그는 국호를 조선으로 정했죠. 새 나라를 세웠지만 국호는 새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왕건이 멸망한 고구려의 계승자를 자처했던 것처럼 그는 그보다 더 오래된 이름을 내밀어 질서를 재정립하려 했던 겁니다. 정통성은 피가 아닌 서사에서 나온다. 피는 달라도 이름을 잇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 주위로 사람이 몰렸죠.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멸망한 국가를 부흥하겠다며 나선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요. 궁예, 견훤, 왕건, 그리고 이성계까지 반란자들은 늘 과거 속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찾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이번 전쟁은 그 어떤 부흥운동보다도 설득력이 있죠. 네? 천황도 아니고 왜 하필 기요모리로 백제를 재건하느냐고요? 좋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려야 하죠. 때는 781년 한 남자가 황위에 오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야마베 친왕 간무 천황이죠. 사실 그는 왕건과 가장 거리가 먼 인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부친 고닌 천황이 즉위 직후 장남인 야마베 대신 이복 동생 오사베 친왕을 황태자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는 무려 24살. 형제라기보다 아버지와 아들에 가까운 사이였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유는 냉혹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혈통의 무게. 야마베의 어머니 다카노노 이가사는 후궁 출신이었던 반면 오사베의 어머니는 정식 황후이자 제45대 천왕 쇼무의 딸인 이노우의 내친왕이었거든요. 당시 일본의 서열은 엄격했죠. 황후, 비, 부인, 빈 순으로 간무의 어머니는 도래계 가문 출신의 부인이었고 오사베의 어머니는 황실 혈통의 정점에 선 황후였습니다. 5개의 격이 곧 정치적 힘이던 시절 황위가 부계만으로 결정되지 않았기에 야마베에게 있어 왕가는 닿을 수 없는 먼 별과도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찍이 마음을 비우고 관료로서 시스템의 안쪽에서 조용히 움직였죠. 하지만 이 정교한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772년 이노우의 내친왕이 고닌 천황을 주술로 저주했다는 충격적인 혐의가 제기된 거예요. 황후가 그것도 천황을 저주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그만큼 석연치 않은 구석도 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노우에게는 고닌을 죽여야만 하는 이유, 즉 명확한 동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녀의 아들 오사베 친왕은 황태자였고 남편은 이미 고령에 접어든 상태였으며 자신은 황실의 정통 그 자체
자체였죠. 굳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빠르게 내려졌는데요. 이노우에는 황후의 자리에서 폐위되었고 2달 뒤 오사베 역시 황태자에서 끌어내려졌죠.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궁중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망사건, 그 책임마저 모자에게 돌아가요. 결국 두 사람은 평민으로 강등되었고 유폐되었으며 2년 뒤 유배지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죠. 이 모든 몰락은 오사베가 제국의 2인자인 황태자가 된 지 불과 4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치적 숙청인가 실제 음모인가, 진실은 침묵을 지킬 뿐이에요. 그러나 결과만은 분명했죠. 정통성의 정점에 서 있던 모자가 사라지자 황희와 가장 멀리 있던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가 바로 야마베 친왕이었던 거고요. 주술 사건의 최대 수혜자 야마베 친왕. 물론 그가 직접 음모를 꾸몄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정도의 숙청은 그의 아버지 고닌 천왕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말이죠. 그렇다면 왜 그는 정통성의 정점에 있던 이노우의 모자를 버리고 야마베를 택했을까요? 짐작하건대 아마 그 배후에는 이들의 혈통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게 고닌 천왕은 덴지 천왕의 후손이죠. 반면 이노우의 친왕은 덴무 천왕의 후손으로 두 집안 사이에는 오래된 균열이 하나 존재했거든요. 덴지 천왕과 오하마 황자, 둘은 친형제이자 옹서지간이면서 동시에 사돈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은 한때 권력을 나누어 가지며 황권에 다져갔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였을 뿐, 그 균형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불안한 동거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덴지가 병상에 눕자 그는 동생을 불러 이렇게 말해요. 내 병이 심하니 뒷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동생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죠. 사실 이건 살아있는 권력의 마지막 테스트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선조가 선의를 운운하며 광해군의 속내를 떠보려 했던 것처럼 그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동생의 반응을 살피려 했던 거예요. 이에 눈치 빠른 오하마는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답했죠. 황후에게 즉위하게 하시고 오토모에게 여러 정사를 행하게 하소서. 신은 천왕을 받들어 출가수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고는 정말 머리를 깎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제서야 덴지는 안도하며 황희를 아들 오토모에게 넘겼죠. 당연히 그 후 혼란이 벌어집니다. 마치 수양대군이 단종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위를 차지했듯 오하마는 선왕에 붕어했다는 소식에 산을 내려와 조카를 향해 반정을 일으켰죠. 이제 막 천왕이 된 조카는 삼촌에게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고 주력군마저 괴멸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오하마가 제40대 천왕 덴무로 등극해요. 이 순간 황실의 흐름은 뒤집혔죠. 덴지계가 밀려나고 덴무계가 중심에 선 겁니다. 그러나 덴무는 알고 있었죠. 자신이 무력으로 황위를 차지했듯 언젠가 덴지계의 후손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황통을 굳힐 수 있을까? 그가 찾아낸 해답은 바로 근친. 제한된 혼인을 강화하고 혈통을 촘촘히 엮어 권력의 정당성을 황실 내부에서 완성하려 했던 겁니다. 지금도 황실은 목의 혈통의 정통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치코와 마사코 등 천왕가 여성들이 출신 때문에 이지매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돌 정도였으니 그 당시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텐데요. 그런 만큼 단절이 아닌 결속을, 배제가 아닌 흡수를 내세운 이 혼인 정책은 정통성을 챙기고 반란의 명분을 제거한 일석이조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덴무계의 100년 대계 혈통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사실 이는 형 덴지 천왕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력한 후계자인 동생 덴무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묶어두기 위해 딸들을 줄줄이 시집 보내며 청약 결혼을 시켰죠. 사위라는 이름의 족쇄를 채운 셈이에요. 하지만 임신해 난 이후 공수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승리자가 된 덴무는 형이 던졌던 그 그물을 고스란히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덴무가 자신의 아들들인 구사카베, 오츠, 나가가베 황자에게 덴지의 남은 딸들을 맺어줬죠. 그리함으로써 덴지의 딸들로 하여금 자신의 후손들을 지키도록 만든 겁니다. 실제로 그 후 100년 동안 천왕은 오직 이 혈통의 융합이 이루어진 덴무의 집안에서만 배출되었고요. 그렇게 그 억눌린 100년의 세월을 뚫고 마침내 고닌이 황자의 대타가 아닌 주인으로 돌아왔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는 덴지계의 진정한 복귀를 알려야만 할 사명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죠. 문제는 그에게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천황이 되었고 스라의 야마베와 오사베 두 아들이 이미 장성해 있었으며 심지어 오사베는 쇼무 천황의 손자 덴무게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덴지와 덴무의 2차전 또 다른 임신의 난이 벌어질 게 불보듯 뻔했죠. 그만큼 고니는 하루라도 젊을 때 최대한 빨리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는 이노우의 모자를 몰아내고 7년 뒤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 만약 그때 무리해서라도 서두르지 않았다면 야마베가 천황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781년 야마베 친왕이 제50대 천왕 간무로 즉위하며 일본사의 새로운 장을 엽니다. 그러나 그가 앉은 황자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었는데요. 정적의 몰락 속에서 성립한 권위는 아직 단단하지 못했고 동대사를 필두로 한 거대 사찰 세력은 정치와 재정에 깊숙이 관여하며 황권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죠. 그로 인해 그의 지세 초반은 저주와의 사토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당시 수도 헤이조쿄는 서서히 병들고 있었어요. 배수 문제와 인구 과밀로 위생 환경이 악화되었고 역병은 반복됐죠. 결과만 있고 원인은 모르던 시절 이는 곧 해석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맙니다. 모든 자연재해가 천황의 부덕으로 직결되었죠. 죽은 황후의 원혼이 노했다. 결국 간무는 이노우의 모자의 명예를 일부 회복하고 제사를 정비하며 여론을 진정시켜야 했어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불안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784년 그는 나가오카 천도를 단행해요. 종교 세력이 강하게 자리 잡은 기존 수도에서 벗어나 황권 중심의 통치 질서를 재편하려는 결단이었죠. 당연히 기득권은 반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천도 책임자였던 후지와라 다네스구가 암살되고 배우로 지목된 간무의 동생 사와라 친왕은 유배 도중 단식 끝에 생을 마감하고 말아요. 이후 나가오카에서도 홍수와 흉작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간무는 또다시 사와라를 사후에 추존하며 제사를 정비해야 했죠. 어렵게 옮긴 수도에서도 이전과 같은 일이 반복된 겁니다. 결국 794년 그는 다시 한번 도읍을 옮기기로 해요. 그 이름은 헤이안큐 평안. 그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반복되는 재난과 정치적 동요를 종식시키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렇게 두 번의 천도 끝에 비로소 간무는 흔들리던 정권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질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 옛 수도 헤이조크에 뿌리 내린 거대 사찰 세력을 끊어낼 만큼 간무 천황은 새로운 권력의 지형도를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본래 천도라는 게 단순히 공간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물리적인 자리를 옮김으로써 그 땅 위에 얽힌 권력의 판을 통째로 다시 짜려는 정교한 계산이 깔려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는 그 텅 빈 부대 속을 무엇으로 채우려 했을까요? 그 해답은 그의 혈통 속에 숨겨진 거대한 목선에 있었죠. 때는 663년 백강 전투. 덴지 천왕은 멸망해가는 백제를 구하기 위해 대규모 함대를 보냈으나 처참히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 패배는 역설적으로 선물을 남겼는데요. 백제의 유인과 기술자, 학자들이 일본어로 대거 망명하며 토목, 불교, 율령체계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백제가 멸망함으로써 오히려 백제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 뒤 간무 천왕의 생모 다카노노 니이가사가 황실의 일원으로 공인받기까지 한 거고요. 모계가 백제계라는 건 사실 그리 매력적인 요인은 아니죠. 소위 순혈이라는 폐쇄적인 서사로 밀어붙이기엔 한계가 분명했으니까요. 그러나 간무는 이를 감추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쿠다라노 고니키시는 짐의 외척이다. 그는 백제의 피를 음지로 밀어내지 않고 황통의 공식 기록 안에 당당히 새겨넣었죠. 권력의 전환기에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기록이 훨씬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황실의 새로운 심장부 헤이안큐는 간무가 자신의 뿌리인 백제의 정체성을 이식한 대수술의 결과로 탄생했습니다. 이후 헤이안큐는 동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거대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인구는 15만에서 20만 명에 이르렀고 비대해진 중앙 관료 조직과 상위 귀족층으로 인해 막대한 녹봉을 소비했는데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죠. 그건 바로 황실 인구의 급증이었습니다. 계승권이 없는 반개 황족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이 더욱더 압박을 받은 거예요. 이에 간무 천황은 황족 일부에게 성을 내려 신하로 편입시키는 조치를 취했죠. 이른바 신적 강화, 황실판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장기적으로 예상 밖의 결과를 낳았는데요. 황실 혈통을 이어받았으나 중앙 정치에서 멀어진 이들이 지방으로 내려가 토착 세력과 결탁된 거죠. 그 과정에서 군사력을 기반으로 성장한 집단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가 겐지와 헤이시고요. 미나모토와 타이라라는 성씨는 단순한 이름이 아닌 황통에서 갈라져 나온 새로운 정치 집단의 표식이었던 거죠. 그리하여 이들은 수세대에 걸쳐 군벌로 자리 잡으며 훗날 무사 정권의 주역으로 부상합니다. 분명 간무는 계속해서 황권을 정비하고 강화하려 노력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설계한 제도는 황권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토양이 되었죠. 황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무사의 시대를 가능하게 한 구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수백 년 뒤 우리의 주인공 타이라 기요모리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정점에 다다라요. 황통에서 갈라져 나온 피가 마침내 황실을 넘어 정치의 중심에 우뚝 섰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백제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자 합니다. 제3화 고려 일본 전쟁.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하입은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멤버십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